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마이코라고 합니다. 현재 도쿄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 중인 대학생이에요. 오늘은 저희 가족, 특히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나카무라 게니치로는 90세의 나이로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할아버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특히 한국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실 그는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사용하지 않으세요. 늘 조선이라 부르며 경멸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시곤 하셨죠. 그런 할아버지께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더니 손에 들고 계시던 신문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코, 왜 하필 조선이냐? 그런 데를 왜 가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인이 그런 곳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할아버지가 한국, 아니 조선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유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예전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문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요.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기회를 잡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비록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실지라도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다는 걸 알기에 그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아니 조선을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할아버지와의 갈등은 단순히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소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할아버지는 저를 불러앉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코, 조선에 가서 도대체 뭘 배우겠다는 거냐? 그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배울 만한 문화도 없는 미개한 곳이야. 조센징들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문제가 많은지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의 이런 말씀은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할아버지와 제 관계는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늘 따뜻하게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셨는데 유독 한국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는 걸 허락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할아버지께도 더 이상 경멸의 대상이 아닌 곳으로 느껴지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 동안 일부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전통, 발전된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곤 했죠. 할아버지, 한국이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도 많고 전통 문화도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걸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시간을 다른 공부에나 써라. 할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를 보며 제 다짐은 더 굳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내 시간이 할아버지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꼭 해내고 싶어.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반대와 고집을 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설렘과 낯설미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매일매일이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교수님들은 열정적으로 강의하셨고 친구들은 따뜻하고 활발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특히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먹고 한국의 명소를 탐방하는 일은 정말 큰 즐거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제를 위해서 친구들과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배우는데 중요한 장소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약간 긴장했어요.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이야기는 늘 민감한 주제잖아요. 하지만 이곳에 온 목적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기에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높은 벽과 철문이 빽빽하게 서 있는 모습은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내판과 설명을 따라 걸으며 그곳에 갇힌 조선인들이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문실로 들어가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곳에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당했던 고문의 재현 모형과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명령문과 강압적인 문구들은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저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앞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문 장면을 재현한 모형들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제 어깨를 살짝 잡아 흔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이코, 괜찮아? 너무 힘들면 나가자. 하지만 그때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덜덜 떨며 그곳에 서 있었죠. 끝내는 너무 겁에 질려 제 두 다리로 서 있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 배웠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에서 마주한 그 역사는 너무 달랐고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아니, 알고 싶어 하셨을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형으로 만들어진 고문 기구들, 좁디 좁은 독방,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들. 눈을 감으면 환하게 웃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완고한 생각들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이젠 확실히 알겠어.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할아버지께 전해야 할까?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친구들에게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계신 편견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죠. 한편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은 자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이코,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어. 그 시대는 일본의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런 위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무거운 돌멩이가 얹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 한국에 대해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여쭤봐도 될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지만 엄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이코, 그건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구나. 할아버지께서 요즘 정신이 많이 흐릿해지셔서 요양시설에 계시거든.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계셔. 어떤 날은 우리도 잘 못 알아보실 정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여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걸까? 하지만 이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건 멈추지 않겠다고요.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할아버지께 제가 느낀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찍은 한국의 사진들과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광화문에 다녀왔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 사이에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할아버지, 전통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저에게 전통 음식을 먹어보라고 추천해줬답니다. 그렇게 보낸 이메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맑으신 날 열어보신 모양이었어요.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죠. 마이코, 내가 보낸 사진을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광화문 사진에서 한참 시선을 떼지 못하시더라. 그러면서 옛날에 거기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는 어디 갔냐고 물으시더구나. 많이 놀라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광화문의 역사와 함께 지금의 서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이메일을 보냈죠.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맑으셨을 때 다시 한번 광화문 사진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이 정말 이렇게 바뀌었구나. 조선 총독부가 없어졌네. 마이코가 보낸 사진을 보니 참 대단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적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부모님을 따라 조선에 정착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시절 할아버지는 조선인 친구들과도 어울려 뛰놀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일본이나 조선이라는 차별 같은 건 몰랐지. 친구들과 그냥 공을 차고 연을 날리고 그런 소소한 일들이 좋았어.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종전기념일 다가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인들이 독립을 맞이하던 날 할아버지의 가족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만세 소리가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많이 맞았어. 나는 어린아이였는데도 너무 무서웠다. 혹시나 조선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떨면서 지냈어. 그렇게 겨우 한밤에 도망쳐서 어렵게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왔지. 할아버지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조선의 광복 직후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동안 느꼈던 충격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 할아버지가 자주 조용히 한국어로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주 어릴 적에 들었던 한국 동요와 비슷하다고 하셨죠. 옛날 조선 친구들과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더구나. 가사도 잘 기억나진 않는데 멜로디는 가끔 떠오르더라.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고 싶기도 하구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다시 열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한국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계속 보여드려야겠다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사진과 이야기들에 대해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엄마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께서 단순히 한국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나는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단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꾸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친했던 조선인 친구의 아버지가 어느 날 경찰에게 끌려가셨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다고 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듯 말끝마다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울면서 나를 쳐다봤단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학교 2학년 꼬맹이였던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구나. 무언가를 원망하는 듯한 그 눈빛이 참. 나는 아무 힘도 없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날 느꼈던 분위기는 알 수 있었단다. 일본인을 향한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 기운을. 할아버지는 이어 그 일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 일본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온 때의 일이었다고 덧붙이셨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조선 독립운동을 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끌려가셨던 거겠지. 하지만 그땐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 그저 두렵고 불안했고 그 친구에게 미안할 뿐이었단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일이 자신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한국, 아니 조선이라는 곳을 떠올릴 때마다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그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떠나왔지.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라. 그게 나에게는 평생의 미안함으로 남아있단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미워하는 듯 보였던 이유는 사실 그 미움이 한국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의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속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거죠. 요즘 들어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난다. 그 친구는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미워했을까? 그걸 알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구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할아버지의 진심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따뜻함과 정의, 할아버지의 아픈 기억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잡아 바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조조지 사찰에 도착해 할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 슬퍼서 한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엄마가 한 통의 편지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맑으셨던 날 직접 쓰신 편지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이코야,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단다. 내 덕분에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있던 조선이라는 곳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조선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게 두려웠단다. 하지만 내가 보내준 사진들과 이야기들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친구의 얼굴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편지는 더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진심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태어나고 뛰놀던 그 동네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단다. 내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연을 날리며 웃고 떠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나더구나. 내가 보내준 광화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넓은 길바닥에 서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조선 총독부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곳에 새롭게 세워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내가 이런 사진들을 보내줘서 정말 기뻤단다. 아름답던 내 어린 날의 조선을 떠올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단다.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겠지? 만나면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구나. 마이코, 내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단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세상을 만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마이코야. 저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억눌러 오셨던 감정과 미안함을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풀어내셨다는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남긴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랜 갈등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할아버지, 한국에서의 제 시간을 통해 할아버지께서도 새로운 것을 느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친구분께서도 하늘에서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